네, 안녕하세요. 저 윤상욱입니다. 예. 오늘 이 강연 나오신 분 연사들 아주 수준도 높고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저는 조금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딱딱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개발 쪽을 좀 담당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세네갈로 넘어가서 아프리카의 현실을 보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 끝에 좀 도출된 생각들을 이제 좀 솔직한 심정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루하더라도 조금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차는 첫 번째, 과연 빈곤의 덫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아프리카가 왜 빈곤의 덫에 빠져 있는지, 아프리카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최근 한국이 OECD 다 가입한 이후에 한국형 성장 모델, 한국형 개발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형을 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이 레고 이론을 한번 소개하고요. 그리고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이 아프리카의 개발협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접목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지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취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금년에 1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120만 원으로 월급이 오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 그래프는 이 가로치기 현재 소득이에요. 그래서 오늘 10만 원을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똑같은 체력을 비축해서 내일 다시 일하면 똑같이 10만 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얻었다. 그러면 내일도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그래프. 이건 45도 곡선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일해서 어떤 노동시장에 가서 노가다라고 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5천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5천 원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5천 원 가지고 하루 세 끼를 먹었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서 그 다음 날에는 5천 원어치 일을 못하고 한 3천 원치밖에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3천 원밖에 못 얻었으니까 또 3천 원치만 가지고 하루를 벌어 먹고 살아야 되면 그 다음 날은 몸이 더 약해지겠죠. 그럼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요런 45도 곡선 아래에 있는 요런 곡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오늘 일해서 5천 원어치를 벌었는데 5천 원이 아주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천 원 중에 3천 원은 내가 먹고 나머지 2천 원은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학원에 다닌다든지 그럼 보약을 사 먹는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퀄리티, 능력, 보건, 건강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그 다음 날에는 더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다음 날 소득은 5천 원보다 더 많은 한 7천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45도 곡선의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데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래서 요 구간 사이는 빈곤의 덫 구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요 변곡점이 빈곤의 덫을 탈출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도국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우리 한국을 포함 많은 경제 국가들의 경제 성장 경로를 보면 초창기에는 GDP, 경제 수준이 여기서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빈곤의 덫을 탈출해서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점점 수렴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 많은 개도국들은 이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죠. 아프리카 주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 좋게 300원을 벌었다. 그 300원을 벌어도 다음날 300원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을 못해요. 그리고 고용의 기회도 없어요. 빈곤의 덫, 이 구간을 원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통큰 원조론자의 주장, 사다리를 놔줘야겠다 하겠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분이 가는 누군가? 바로 제프리 삭스 교수겠죠. 통큰 원조. 이 사다리를 놔줘서 이 시점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서구국가, 선진국들의 어떤 사명이자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은, 제프리 삭스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까지 사다리를 놓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다리를 놓아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프리 삭스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큰 뚜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흔히 아는 아프리카형 그 빈곤의 덫, 할 때 이제 아프리카 빈곤 하면 쭉 나오는 어떤 수치죠. 1인당 평균 소득이 얼마고, 빈곤선 이하 인구가 얼마고, 이런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뭐 잘 아시니까,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SSA,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80%가 UNDP, 그 휴먼 디벨롭 인덱스의 최하위 그룹이고, 독립 이후 아프리카에 그 들어간 원조 규모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대략 5천억 불에서 1조억 불 정도다. 그 얘기는 지난 독립 이후 5, 60년간 그 서구 국가들, 그 또 유럽 국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아프리카를 원조를 했는데도 아직 이렇다는 것은 분명히 아프리카가 포버티 트랩, 빈곤의 덫에 빠져 있다는 그런 그것을 반증하고 있고, 저도 세네갈에서 근무하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국제사회가 또는 그 ODA, 공적 원조든 비공적 원조든 민간 원조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아직도 이 50년 동안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고민했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그 원인이 국민에게 기대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단적인 예인데, GDP 대비 어느 나라의 그 경제 생산, 그 부가가치의 총합을 GDP라고 하고, 거기를 100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내는 조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이제 따져봤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GDP 대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 약 35%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 앙골라, 수단, 나이지리아, 차드, 중앙아, 적도, 기니는 10%를 넘지 못해요. 대개 아프리카 평균이 10%고 많이 내는 나라는 15%. 이건 무슨 얘기냐면 GDP가 어느 규모든지 간에 GDP가 많든지 어쨌든 적든지 간에 국민들은 가난해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정부로서는 국민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정부가 뭐 어떤 돈으로 정부의 그 재정 수입을 꾸려 나가느냐? 첫째, 자원 판매. 자원을 다국적 기업에 팔고 라이센스를 주고 거기서 이제 로얄티를 받겠죠. 그리고 검은 돈을 받겠죠. 이건 수출세. 수출세란 건 뭐냐면 카카오나 뭐 커피 이런 것들을 이제 아프리카 농민들이 이제 생산을 해내서 수출할 때 돈을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판매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원조, 투자, 그리고 론, 금융 지원, 때로는 무기나 마약 거래. 그리고 이것은 수입관세. 수입관세들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세네갈에서 살았는데 제가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기저귀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때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 관세를 지불하는 사람은 저 같은 외국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기초 생활 필수품을 살 때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걸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 관세가 아프리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인플레이션, 화폐를 발행하게 되죠. 이것이 아프리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국민 경제의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소득세는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프리카 정부가 굳이 아프리카 자기 국가들의 어떤 경제 부강이라든지 산업 성장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도모하지 않아도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식민지 시대나 지금이나 그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민지형 산업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근데 그 특징은 저급하고 임금도 낮고 성장도 더딘 그런 산업 구조고, 되게 외국에 의존한다든지 타율적인 성장 산업 구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우리나라처럼 고도화 정책, 5개년 개발 정책 이런 거 머리 아픈 그런 거를 할 필요도 없이 쉽고 빨리 돈 벌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개발하려는 정부. 그리고 상류층들은 어떤 기업가 정신,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수출해보겠다라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없는 그런 상류층 때문이에요. 그 결과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 그래서 독재자들이 많죠. 그리고 원조에 중독된 정부가 특히 많죠. 이제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히달고라는 교수가 레고 이론이라는 것을 2008년도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 기본 가설은 그래요. 경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은 산업이 점점 고도화돼 가는 과정이다. 뭐 쉽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구루마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자전거를 만들고, 다음에 노력해서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맞다는 겁니다. 1970년대 한국과 페루의 그 소득 수준과 어떤 산업의 구조가 비슷했는데, 산업 복합도가 비슷했는데, 지금 한국은 2만 불이 넘는데 페루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차이는 한국은 40년 전부터 꾸준히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페루는 어떤 1차 산업이라든지 어떤 그 광물, 농업, 수산업, 거기에 의존하던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구 200만 명 이상의 124개국 간의 어떤 소득 수준과 산업 수준 간 상관관계를 비교했더니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이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레고라는 장난감의 부품을 요거 정도 가지고 있다면 요런 정도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이 작다면 좀 간단한 제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 국가마다 그 부품을 가진 차이가 커요. 다르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많은 부품을 갖고 있고 어떤 나라는 조그만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품을 서로 나누고 조합함으로써 점점 고도화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처음에 1960년대 이런 국가였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만드는 부품을 수입하다가 자전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하다가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라면서 이 옆에 나라 일본이겠죠. 일본의 부품을 모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도 하는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그 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서 이 정도로 이제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산업 고도화와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소득 GDP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산업의 고도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양의 관계죠. 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21위예요. 국민소득도 21위 정도 되겠죠. 여기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수단, 나이지리아, 뭐 주로 생산하는 것이 어떤 뭐 1차 농산품, 수산업, 그리고 자원, 이 한 뭐 몇 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제품만 생산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소득도 낮다라는 그런 강력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죠. 근데 그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 경제 성장의 모델은 어떤 기업인들 내지는 정부 정책자들이 산업의 수준을 높이려는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해야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공장의 노동자를 뽑는데 가급적이면은 나눗셈, 덧셈, 뺄셈도 할 줄 알고, 가급적이면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슨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학교에 보내게 됐고, 그러다 보면은 인적 자원이 점점 고도화되고, 그렇게 그 뛰어난 인재들이 또 기술 혁신을 이루고, 그래서 고용 창출되고 산업 고도화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룬 게 한국의 경제개발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차관 그런 원조를 통해서 원조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지었고, 그러한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이 아프리카 개발 협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개발 원조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빈곤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빈곤의 변곡점을 넘어서 빈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건지, 거기에 연관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공급론적인 원조냐, 아니면 수요 유발형 원조냐. 공급론적 원조는 지난 50년간 원조의 대표적인 그 잘못된 사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프리카 나라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럴까?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학교를 지어줄게. 학교를 지어줬더니 문맹률이 떨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왜냐?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를 보내면 뭐 하는데? 차라리 국어를 해라. 차라리 우리랑 같이 밭을 짓자.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한국의 사례 보듯이 옆 동네에 공장이 들어섰고 옆 동네에 무슨 뭐 사무실이 들어섰는데 저기 취직하려면은 배워야 한다더라.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더라. 못 먹어도 배우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수요 유발형 원조예요. 지난 50년간 최근에 빈곤 경제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공급론적인 원조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한다. EDCF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원조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기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독립한 지 지금 5, 60년이 됐는데 모기장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왜? 모기장은 다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과거에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모기장 공장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망했어요. 왜? 공짜로 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모기장을 그 아프리카에 그 공짜로 지원하고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내가 투자를 할 테니까 당신 모기장 공장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아프리카인들의 고용도 창출되고 제조업도 배우겠죠. 그리고 그 모기장을 수출하거나 인근 나라로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는 모기장은 그 나라의 어떤 그 MDG, 보건산업,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석삼조 내지 일석사조의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그것이 성공을 못 거두는 이유는 바로 모기장 지원 사업 때문이에요. 자,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인프라 지상론자예요. 근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인프라인지 한번 생각을 볼게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들어간 인프라들은 대개 광물을 캐는 다국적 기업들, 그런 쪽들이 쓰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 이것들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지 말고 경부고속도로를 보세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와 물건들이 울산을 통해서 그리고 구미의 섬유공단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닦인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철도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기업인들이 쓸 수 있는 아프리카 기업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촉진하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활용해 본 건데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Development for Self FEM. FEM이라는 것은 먹이고 채용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 협력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먹일 수 있는 분야, 식품 가공, 그리고 고용할 수 있는 공장들, 그리고 자원을 스스로 활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제철소, 이런 쪽으로 그 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사진, 물고기 사진이 아까 제시가 됐는데 아프리카에 보면 물고기가 많죠. 그리고 농산물도 아주 풍부한데 그러나 그것을 애석하게도 썩게 내버려둬요.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냉동 창고도 없고 가공해서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보는 우리 그 뉴스에서 보는 장면들은 아프리카에 기근이 닥쳤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매일 그 영양실조로 굶어가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풍부한 산출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그 공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도와야 되고 특히 비료산업, 아까 말한 모기장, 그리고 물을 깨끗이 만들 수 있거나 그 물의 그 독성을 그 정화시킬 수 있는 키트, 그리고 간단한 선박 제조,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조립해서 한 마을에 하나씩 태양광 파넬을 보급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그 적정기술 산업,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아프리카의 현 단계 산업보다 한 단계 나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모델이 사회 경치적으로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느냐? 아프리카에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이 고도화되면 마찬가지로 고용 수요가 증가되고 교육 수요도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내는 세금도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의지하는 아프리카 정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할게요. 학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개발 원조에 관한 어떤 그 반성적인 시각, 총체적인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을 담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국민들의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를 무시하는 나라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최근에 나온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왜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